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행정법 강의하는 이재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6월 21일 여러분들이 지방직 시험을 보게 되셨을 텐데요. 이 해설 강의 앞서가지고 진심으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길게는 몇 년간, 짧게는 몇 달 동안 하고 싶은 거 못 하시고 공부하시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일단 이 시험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대단한 일인 거고요. 여러분 스스로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하루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평상시에 못 하셨던 것도 좀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그다음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좀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바로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로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하나 문제 살펴보면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었고 또 혹은 또 좀 준비하실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경향에 맞춰서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기출문제 해설이 앞서가지고 총평을 미리 하게 되면은 총평은요 상중하 봤을 때 중상 정도에 해당하는 난이도에 해당했던 거예요. 중상. 자, 이번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형식적으로 공부했었던 학생들한테 다시 말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공부하려고 했었던 학생들에게는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론과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공부하셨던 분들한테는 아, 이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꺼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기출문제 딱 봤을 때 평상시에 우리가 봤었던 지문도 있겠지만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내게끔 하는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공부를 좀 형식적으로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고 반면에 나는 이 문제를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왔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답이 또 쉽게 보일 수 있는 차원도 있었었고요. 또 법조문을 또 꼼꼼하게 공부했어야 됐었던 그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에서 상 사이에 중상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1번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행정쟁송에 대한 문제. 이번에는 특히 행정쟁송 파트, 특히 행정소송 파트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제가 항상 수업 때도 말씀드리고 있겠지만 행정쟁송 파트가 행정법의 거의 꽃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더더욱더 많이 출제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1번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구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리 구제해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특히 집행정지와 그 다음에 임시처분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지문입니다. 우리가 판사한테 판사님 행정청의한 처분 좀 집행을 정지시켜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부정적인 뉘앙스, 다시 말해서 기각결정 같은 거 했을 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되게 쉬운 내용이었었고요. 2번 선지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의 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 집행정지 신청하겠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집행정지 신청 방법으로만 가능한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가 없다. 우리 가처분은 아시겠지만 행정행위가 아닌 행위를 다투는 당사자 소송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티에서는 어울리지가 않겠죠. 3번 질문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장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집행정지는 우리가 직접, 즉 원고가 신청을 해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주면서 진행할 수도 있겠고 또는 법원 혹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에 의해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4번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본안소송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 조치를 필요로 한다. 우리 집행정지의 특성은 본안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취하되게 되면은 집행정지도 그냥 바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별도의 취소하는 조치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겠죠. 정답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 거니까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것은 이유 제시는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와 지문을 통해서 이미 적응된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유 제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유 제시를 왜 해주는 거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침익적인 처분이든 수익적인 처분이든 이유 제시는 해줘야 되거든요. 이유 제시를 왜 해주냐? 얘가 행정쟁송 절차로 나아가는데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유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유 제시를 생략할 때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언제 생략하냐? 여러분은 제가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순경은 긴급하다. 그 순경은 긴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처분, 즉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처분할 때는 굳이 이유 제시할 필요가 없겠고요. 두 번째, 단순 반복적인 거 또는 경미한 처분일 때 당사자가 이유를 알 수 있으면 굳이 이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긴급할 때 이유 제시 생략 사유당합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처분 후에 상대방이 이유 제시해 주세요라고 요청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유 제시를 해줘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이유 제시를 요구하게 되면은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처분은 굳이 이유 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1번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딱 맞는 지문 눈에 보이셔야 되겠죠. 2번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지문이죠. 이유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3번 선지 바로 넘길게요.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유 제시해야겠죠. 4번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유 제시하는 이유가 행정 절차로 나아가는데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유 제시를 했는데 충분히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도의 방해가 되지가 않는데요. 그럼 당연히 이유 제시는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처분서의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 않으면 위법하다가 아니라 이건 충분히 이유 제시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유 제시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대중적인 지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틀리신 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옳은 거 1번 고르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3번 선결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법한 행정 대집행이 완료되면은 대집행 개고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핵심이 뭐냐? 처분이 위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처분이 사라질 필요까지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꼭 행정처분이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이 처분이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2번입니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는 여러분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될 때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유효하게 되어 있을 거죠. 그래서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당이득은 처분이 사라져야 부당이득이 되는데 취소 사유일 때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될 때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남아있으니까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3번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무효인 과세에 대하여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 당연무효일 때는 애초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과 처분을 안 내더라도 체납범이 되지는 않겠죠. 4번 연령 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이게 소외인이 형이었었거든요.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인 겁니다. 당연무효이므로 그 경우 피고인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틀린 지문이겠죠. 나이를 속여가지고 면허 발급받으면은 행정행위는 취소 사유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지문이니까 옳지 않은 거 고르시니까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조례라는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포괄적인 위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보통 법률에서 법규 명령에 법을 만들라고 위임을 할 때에는 개별적 구체적 위임을 해서 만들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반면에 조례와 정관 같은 경우에는 포괄 위임 받아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한다가 충분하다는 뜻이겠죠. 2번, 자,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돈법 시행령상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의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 갑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면은 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없더라도 관할 행정청은 갑에 대한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법률 유보 파트에서 제가 되게 메인이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에서는요. 음주운전을 하면은 면허를 취소시키고 면허를 취소시키면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음주운전을 했어요. 근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기 전에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시켰던 사안이거든요. 법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은 면허를 취소시키고 면허가 취소되면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지. 음주운전을 했다고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하라는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 택시 운전면허 취소는 당연히 위법한 처분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본다는 게 맞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한다는 점 알고 있는데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거는 심사하기 조금 껄끄럽다라고 싶어가지고 일명 사법부가 자제하는 통치행위의 영역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실 겁니다. 통치행위는 스스로 사법심사 행사를 억제하여 자제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냥 멋있는 표현 다 갖다 붙였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법부가 무조건 자제하는 것은 말은 안 되기 때문에 통치행위 인정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멋있는 표현이죠. 2번,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내용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규정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우리 법규 명령이 만들어졌을 때는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이지 위임받지도 않고 지멋대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변경해서 규정하거나 보충하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정답은 이제 2번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 그냥 5번입니다. 소송법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지문은 재판관할이라는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선지가 여러분한테 좀 처음 보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1번, 3번, 4번 선지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한 지문이었어야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거법에 의해서 풀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1번 선지 볼게요.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과 관계되는 처분. 여러분, 부동산과 관계되는 처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지역의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해도 괜찮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소송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번, 자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죠.
재판 관할의 유무, 이런 관할은 일명 소송 요건이라고 해가지고요.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판사가 내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관할을 제대로 잘 찾아왔는지, 담당 법원을 잘 찾아왔는지 아닌지는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될 사안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송 당사자에게 관할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송 신청권이 인정된다. 다른 법원으로 옮겨주세요라는 신청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뜻이지 국민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내가 관할을 잘못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송시킬지 말지는 판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송해 주세요라고 하는 신청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권이 인정되면은 상대방이 거부했을 때 소송 제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청권을 함부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번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게 일부러가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사건을 민사로 잘못 제기했습니다. 근데 수소법원에서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나도 심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굳이 행정법원으로 옮겨줄 필요가 없이 민사법원에서 바로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소법원, 이게 민사법원이죠. 민사법원이 나는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이 없어. 그러면 이송시켜 주겠지만 나도 행정소송을 심리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바로 심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겠고요. 4번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우리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소송인 취소송에 관련 청구 소송을 갖다 붙이는 것이 관련 청구 소송에 주된 소송을 갖다 붙이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련 청구 소송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취소 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반대로 돼야겠죠.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련 청구 소송을 갖다 붙일 수 있지 관련 청구 소송에 취소 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게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 고르시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6번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6번. 자,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인 주민이 행정계획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계획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한다면은 행정계획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걸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맞고요. 2번 선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유출되었을 때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써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리가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유출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변경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3번. 그러면 사실 3번과 4번이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인 건데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받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청권이 아니라 그냥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의무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신청했다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권의 의미는 상대방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될 뿐인 거지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야 될 의무를 발생시키는 그런 테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청권은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틀린 지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4번. 자, 이 법에서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 접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절차적인 접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답변만 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답변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법에서
절차적인 접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답변 의무까지만 인정된다는 뜻이거든요.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원하는 대로 내용까지 우리가 내 신청을 무조건 받아주세요. 이런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7번 문제 넘겨볼게요. 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률에서 행정부한테 위임을 시킨 거예요. 행정부에서 너가 법규명령으로 만들어라 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한테 위임을 하거나 그래서 행정부가 고를 수 있게끔 법규명령으로 만들지 행정규칙으로 만들지를 고를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테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 40조와 75조, 96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회, 즉 국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해서는 당의 행정기관이 법 정리 권한을 갖게 되고 법을 만들 수가 있겠고 행정기관이 입법자가 규율 형식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규율 형식, 행정규칙으로 만들지 법규명령으로 만들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번 선지입니다.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이 주어져 있어요. 위임이 불가피하대요. 위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특별하게 행정규칙에다가 법률에서 행정규칙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 즉 고시가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 등으로도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행정규제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거 쉽게 풀 수 있어서 그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 선지 보겠습니다. 구지방공무원법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직종별 경력 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 근무 경력의 호봉 상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자 볼게요.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거는 그냥 정답 주고 있는 겁니다.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가 어렵대요. 그럼 제대로 위임을 했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위임의 범위를 잘 지켜가지고 위임의 한계를 잘 지켜가지고 법을 내용을 잘 규정하고 있대요. 그러면 상위법과 결합해서 법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효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지문이었었거든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거 자체가 처분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분성을 갖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처분성 갖는다라고 하면 대화 끝난 거죠.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틀린 지문이겠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3번 선지가 조금 복잡해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요 4번 선지가 바로 눈에 띄게끔 다가왔었던 선지였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인 4번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8번 볼게요.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경우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 소송을 뭐라고 합니까?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소송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럼 당사자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어떻게 매칭이 되냐면은 만약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라고 한다면은 피고는 사업 시행자가 피고가 되겠죠. 반면에 사업 시행자가 원고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토지 소유자가 피고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칭되는 소송을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청과 싸우는 소송이 아니라 행정청이 피고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싸움이 매치됐으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하는 것은 항고소송 제기할 때 루틴이죠. 보상금 증액 청구의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건 제가 모의고사 때도 여러 번 풀어드렸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않으셨어야 됐죠. 2번,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해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부라는 점에서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해서 이런 고시라는 것은 발표한다, 공고한다는 말과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공고가 있다고 해서 사업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시했다고 해서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나한테 손실이 발생했다고 파악하지 고시가 있다고 해서 그 고시대로 사업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시가 있다고 해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겠고요. 8번에 3번 선지 보겠습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민간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민간기업도 공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끔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 23조 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가 않는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간기업도 충분히 수용의 주체, 즉 공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조문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안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4번 선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 여러분들 이거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당사자 소송을 처리하니까 공법의 영역으로 파악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권리이익이고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 여기서 행정소송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다투는 소송이니까 당사자 소송이겠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체크하면 되겠죠. 처분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답,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 내용이니까 1번 제기하면 1번 정답 맞추시면 되겠죠. 9번입니다. 소송법상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기속력은 인용 판결일 때 발생하는 겁니다. 기속력은 피고인 행정청이 졌기 때문에 국민한테 지켜야 할 의무가 몇 가지가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같은 것들이 여기서 발생된다는 뜻이겠죠. 1번,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속력은 인정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2번, 기속력은 주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문과 이유에 대해서 인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3번,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거부 처분이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거부 처분이 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재처분 의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은 행정청은 다시 처분해야 되는 건데 이때 만약에 취소된 사유가, 즉 처분이 사라지게 된 사유가 절차의 미법을 이유로 인한 것이라면은 그 하자를 보완하고서 똑같은 처분해도 괜찮다는 뜻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그냥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청이 거부 처분했어요. 근데 이유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유 제시를 안 했을 때는 이 행정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합니다. 절차.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나는 당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거죠.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사한테 판사님 이거 좀 취소시켜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판사가 인용 판결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럼 이 인용 판결 내면은 거부 처분이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라질 텐데 그러면은 뭐가 발생하냐? 우리 거부 처분이 판사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면은 재처분 의무,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재처분할 때 이게 가능하냐? 거부 처분을 또 하고 여기다가 이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서 이유 제시하게 되면은 똑같은 처분에도 괜찮다는 거. 기속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4번.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하게 되면은 무효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대하고 명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이제 옳은 거 고르시는 내용이니까 딱 3번이 눈에 딱 보이시면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3번 딱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되게 유명한 선지 아니겠습니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취소 소송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대요. 만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지방의원이 될 수는 없죠. 소송 계속 중에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설사 내가 취소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의원 지위를 얻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뭘 할 수가 있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원의 지위가 회복될 수는 없을지언정 과거 의원 제명 의결이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나는 그 사라지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의원 지위를 유지했을 그 시기만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 진행하겠다를 법률 사항이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한 것이겠죠. 되게 대중적인 질문이고요. 2번 경원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경쟁적으로 지원을 해버린 관계를 경원관계라고 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당사자가 선택받은 자에 대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받은 거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있겠고 또 행정청이 그 다른 사람한테 한 수익적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할 수도 있겠죠. 나에 대한 거부 처분도 소송 제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한 수익적 처분도 소송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쉽죠. 3번 환고 소송의 일종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별도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후보 선수일 때 보충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효 확인 소송이 후보 선수에 불과했을지라도 현재는 더 이상 후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소송 제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4번 이것도 쉬운 질문이죠. 고등학교 학생이 퇴학 처분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중에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해서 고등학교 졸업생이 되었거든요. 그럼 과연 그 퇴학 처분을 다툴 실익이 있냐? 있습니다. 왜? 퇴학 처분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즉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고등학교 신분으로 복학할 수는 없겠지만 왜? 졸업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퇴학 처분 당했다는 그 명예, 불명예를부터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게끔 기회 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소송 제기에서 없다는 틀린 질문입니다.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11번도 볼게요. 취소 소송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속력 한 문제, 기판력 한 문제. 좀 생소한 패턴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많이 나왔네요. 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소송법에 없는 내용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활용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소송법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규정이 활용된다. 우리 기판력은 전소에서 발생했었던 판사의 말, 즉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사실관계, 음주운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 같은 거가 확정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모순되는 주장하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전소에서는 후소가 소송물을 달리 한대요. 예컨대 전소에서는 영업 취소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럼 영업 취소가 적법한지 위법한지 등등등에 대한 법적 판단은 확정되겠지만 소송물이 다르요. 소송물이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송물이 예컨대 철거명령. 철거명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판력이 이 철거명령에 대한 취소송에 영향 주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소, 이 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이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업 취소에 대한 위법적법 여부가 후소에 영향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는 미치지를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는 지문인 거고요. 3번, 과세처분의 취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이야기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내가 그 처분에 무효확인 소송 제기한다?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무효확인 소송은 처분이 위법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미 적법하다고 결정을 냈는데 내가 그거 무효확인 소송을 또 제기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4번, 과세처분의 취소 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맞습니다. 어떤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이 났으면은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야기 같은 거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전소에서 이미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 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3번 딱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2번, 처분사유 추가 변경.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최근에 되게 핫 이슈가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동네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었던 주제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출제가 될 만한 영역이기는 하죠. 1번,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가 있다. 이거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처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송 중에 행정청이 사유만 갖다가 추가시키거나 변경시키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처분 시에 제시했었던 사실관계와 동일한 사실관계일 때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근데 이거 언제까지 추가 변경이 가능합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2심 끝날 때까지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은 선지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이걸 굳이 막 사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워딩 자체가 여러분한테 눈에 팍팍 들어오셔야 돼요. 물론 시험 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대충 읽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은 놓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심호흡 들이쉬고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지문이거든요. 볼게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규범성 평가와 처분의 근거법령 변경으로 당의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처분을 변경시키는 게 맞대요. 사유를 추가하게 되면은 처분을 변경시키는 게 맞대. 이거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처분을 냅둔 상태에서 사유만 갖다 붙여주거나 변경시켜주는 것이겠지. 처분까지 변경되면은 근거법령 같은 거 추가시키면 안 된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분청은 당해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법령만 추가 변경할 수가 있다. 틀린 내용이겠죠. 처분이 당연히 변경될 필요성이 있으면은 함부로 추가 변경하면은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3번 선지 같이 가볼게요.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한 것은 이거는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있는 것만 추가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를 막 추가시킨 건 안 돼요. 안 되겠지만 처분은 유지한 상태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 법령만 추가 변경하는 것 정도는 이건 새로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존 처분을 그냥 유지하고 처분 사유를 보완하는 측면이지 새로운 처분 사유, 새로운 것을 갖다 붙인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죠. 4번, 어떤 처분 내용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처분청은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2심 끝날 때까지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아시겠지만 행정청이 처분을 했습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시키면은 사실심 변결심까지 추가 변경시킬 수가 있겠고 법원이 그 추가 변경된 게 있으면은 그에 근거해서 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조금 선지가 길고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만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푸셨던 분들은 충분히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던 선지였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13번입니다.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재량준칙을 얘기를 합니다. 이 재량준칙을 실행시킨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 처분이 되풀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자기구속의 원칙, 즉 예전에 했었던 그 처분을 또 해야 되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활용될 수가 있겠죠. 평등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과거에 했었던 처분에 얽매이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2번입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법한 행정처분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할 수가 없겠죠. 가장 대중적인 지문이고 가장 쉬운 지문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구속의 원칙을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번, 구농림수산부에 의해서 공표된 2008년 농林사업자 시행지침서가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 들어 신청인의 사업자 인정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했다. 다시 말해서 요 내용대로 뭔가 자기구속의 원칙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특정한 처분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 처분을 해야 되는 건데 전제는 과거에 관행이 있어야 됩니다. 관행이 없어가지고 그 지침에 대한 자기구속이 발생하지를 않는데요. 자기구속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로 들어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번은 너무 눈에 띄게 정답으로 다가왔었던 선지였었거든요. 세무조사가 행정조사 얘기하고 있는 건데 행정조사가 위법해서 그걸 기반으로 세금부가 처분하게 되면은 당연히 세금부가 처분도 위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 목적이 아니라 부정 목적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해서 수집된 과세 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지가 않다가 아니라 위법한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 거니까 4번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14번입니다.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청이 도시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물로서 지작물 소유자에게 지작물이 건물이죠. 건물 소유자에게 지작물의 자진 이전을 요구한 후 이전을 요구합니다. 인도 명령했다는 뜻이겠죠.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작물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여러분 대집행은 언제 활용되는 제도인 겁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다시 말해서 철거 의무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대집행 절차를 통해서 의무 이행을 한 상태를 만들어 놓겠다고 한 제도를 대집행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인도 명령하게 되면은 인도 의무가 발생하죠.
인도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잖아요. 인도 의무는 나만이 할 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인도해 줄 대신 넘겨줄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아니니까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개고하고 다시 영장을 통지를 했다. 이거 다 잘못된 처분을 보는 게 맞습니다. 왜?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 개고 처분 등은 대집행법 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작물 이전 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당연히 위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철거 의무의 불이행이라고 한다면은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인도 의무의 불이행은 대집행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선행 처분인 철거 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 개고 처분 취소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 명령의 위법에 다툴 수는 있다. 우리 하자의 승계에서 선행 처분이 취소 사유일 때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때 후행 처분에서 후행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선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철거 명령과 개고 처분 사이에서는 하자가 승계되지가 않죠. 개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 간에는 하자가 승계되겠지만 철거 명령과 개통 실비 사이에서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툴 수가 있다가 아니라 다툴 수가 없겠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3번 행정청이 대집행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전면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철거 명령을 행정청이 국민한테 합니다. 그럼 국민은 철거 의무가 발생하겠죠. 철거 의무. 그리고 여기에는 모두 담겨져 있냐면은 퇴거 의무도 함께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점유자들에 대해 별도의 퇴거 조치, 퇴거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퇴거로 이끄는 조치를 당연히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철거 명령이 건물을 부시라는 명령하는 건데 건물만 부신 게 아니라 사람이 나가라는 것도 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거 의무와 퇴거 의무를 같이 발생시키는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4번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 절차가 의무적 절차인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이 있습니다. 그 처분은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청문이나 공청회 이유 제시 같은 거 안 하고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거의 다 취소 사유로 본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답 옳은 거 고르시는 내용이니까 1번 고르시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15번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처분 당시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재기 이후에 여러분들 하자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자 치유가 될 수 있습니까? 소송 제기하기 전까지 행정청이 이유 제시 같은 걸 안 했어요. 절차상 하자인은 행정행 했습니다. 그럼 절차상 하자는 언제까지 보완이 가능하다? 소송 제기 이전까지, 소제기 이후에는 치유된다. 당연히 틀린 내용인 거구나. 정답이 딱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흠이 있는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는 원래 허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치주의라는 관점이 위법한 행위는 하지 말고 위법한 행위는 날려버리자, 취소시키자가 깔려있는 하나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위법한 행위를 치유해서 계속 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그냥 국민이 그 행정처분을 믿고 있으니까 그 신뢰를 보호한 차원에서, 즉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유지시키는 차원에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함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겠죠. 3번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처분 상대방이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은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맞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래 청문은 청문 실시되기 10일 전까지는 도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10일 전까지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근데 3, 4일 전에 청문 시작되기 3, 4일 전에 도달이 된 거예요. 청문 통지서를 잘못한 게 맞거든요. 그러나
국민이 그 통지서를 받은 국민이 청문 당일날 나와가지고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자를 굳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란 거 알고 있으시겠죠? 4번. 징계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이라고 하면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치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유는 취소 사유인 행정행위가 소송 제기하기 전까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의 하자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파트인 것이지 무효 사유는 치유 대상 되는 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굉장히 대중적인 지문이 묶여서 나왔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시게 되면은 1번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16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 여러분 상세계획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계획이라는 건 알고 있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상세계획을 국민이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얘한테 영업소 폐쇄명령 같은 거 하는 거 적법하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 승인 없이 지멋대로 임의로 판매시설을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 목욕장으로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수리 같은 거 거부하고 영업소 폐쇄도 괜찮다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2번. 건설교통부 장관이 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7개 중소도시권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구역 지정이 필요한 1개 대도시권은 개발 제한 구역을 부분 조정하는 동의 내용을 담은 개발 제한 구역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만 갖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3번입니다. 여러분 도시계획이라고 한다는 거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이라고 했던 건 국민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국민한테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이후에 새로운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 후행 계획이 위법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거는 참고사항일 뿐이겠죠.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지동 추모공원 설치를 내용을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틀린 지문이겠죠. 이것을 위반해서 해도 적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이 계획 자체가 국민한테 영향을 끼치는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설사 위반해서 하는 후행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법이라고 보지 않겠다는 뜻인 겁니다. 4번. 자연환경 등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계획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국민한테 구속력이 있죠. 식생이 그냥 식물 생태계, 식물 생태계를 그냥 식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호한 수림의 훼손 등과 같은 장래에 발생한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 등을 반영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반한 등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 여러분 행정법 공부할 때 하나의 패턴인데 전문적인 영역 환경보호라고 한다던가 뭔가 되게 신의료 개발 기술이라고 한다던가 전문적인 영역은 행정청의 판단을 웬만하면 존중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생의 양호한지 같은 자연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같은 전문적인 판단은 웬만하면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겠죠. 정답, 옳지 않은 거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 3번 고르시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17번.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 사건은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스티브 유 사건. 한국식 이름으로는 유승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읽어야 되냐? 뭐 읽어보겠습니다. 1976년 12월 15일 생일 궁금하지도 않은데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갑은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 동포이다.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갑이 공연을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군대를 맘대로 안 갔다는 뜻이겠죠. 갑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하여 2002년 2월 1일 갑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행위가 내부 전상망에는 입력이 되었으나 통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행위로서의 본질을 못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행정행위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내부적 성립 요건을 갖추고 외부에 표시돼야지 외부에 표시돼야지 성립을 하는 건데 그럼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행위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후 2015년 8월 27일 갑은 자신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 을에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을은 갑 아버지에게 전화로 그러니까 구두로 문서가 아니죠. 우리 행정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는 건데 구두로 하게 되면은 걔를 무효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국 사증 발급 거부를 입국 금지 결정을 해서 사증 발급이 불허되었다. 사증 발급 불허라고 하는 행위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무효겠죠.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서를 안 쓰니까 무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통보하면서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작성해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무효겠구나. 얘는 애초에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을 못 갖추고 있겠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얘는 무효인 처분을 한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기억. 이 사건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게 된다. 틀린 지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행정행위로 외형을 못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2번. 이 사건 사증 발급 처분은 문서로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겠다. 무효인 처분했다는 뜻이죠. 디귿. 을은 이 사건 입국 결정의 공정력과 불가증력. 공정력과 불가증력은 행정행위, 즉 처분에 대해서 인정되는 건데 얘는 처분에 해당하지가 않으니까 공정력과 불가증력 같은 거 발생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틀린 내용이고요. 리을.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아시겠지만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는 신청의 법에 나와 있는 요건을 충족해서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외동포가 사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이야기 하고 있겠죠. 정답은 이제 옳은 거 고르시는 거. 가끔씩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거 기억과 디귿 이런 식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모의고사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여러분 항상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이렇게 박스형 문제 잘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3번. 옳은 거 고른 것이니까 3번 체크하시면 된다는 4번 체크하시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억과 리을 고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처분의 재심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했어요. 불가쟁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송 제기를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한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행정청한테 다시 이거에 대해서 종전 처분을 조금 다시 한번 심사해 주세요. 바꿔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처분의 재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으면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때 행정청한테 재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맞겠죠. 2번.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면 재심사는 처분의 상대방이 나한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과거 처분을 다시 재고해달라.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라고 신청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3자한테 인정되는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번이죠. 공무원 인사관계와 관련된 테마 이외에도 몇 가지 것들은 처분의 재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재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재심사 요청을 했더니 행정청이 그냥 종전 처분 유지할래 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기본법에 의하게 되면은 소송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옳지 않은 거 고르시는 것이니까 2번 선지 고르시면 되시겠습니다. 19번이죠.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선지로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된 사안은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겠죠. 2번,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가 없다. 아니죠. 행정기본법과 다른 내용을 법률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1번 선지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법에서 따로 행정상 강제를 하겠다라고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정할 수가 있겠죠. 3번, 행정상 즉시 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게 핵심이 되는 문구입니다. 아시겠지만 즉시 강제는 행정청한테 명령을 해서 국민한테 의무를 발생시킬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왜?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바로바로 가서 해결하는 것을 행정상 즉시 강제라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곧바로 바로바로 국민의 신체, 재산의 실제 힘을 행사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 너무나 옳은 질문 써놨고요. 4번, 보안 처분과 관련되는 것들도 역시 별도의 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상 행정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옳은 거 고르시는 거니까 3번 딱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 처분의 효과 및 제재 사유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가 이 네 개의 선지 안에 모든 걸 다 담고 싶었던 것이 그냥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 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담고 싶어가지고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번,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재 처분 대상이 된 우리 양도인의 제재 사유가 양수인한테 이전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번, 불법 증차, 불법으로 차를 늘려서 유가 보조금, 기름 보조금을 받고 있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행정청은 불법 증차 차량에 관한 유가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가 있다. 네 그동안 불법 증차 해가지고 더 받은 유가 보조금 있으면 갖고 와라 라고 명할 수가 있겠죠. 다만 명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네가 불법 증차해서 유가 보조금 받은 거에 한해서만 보조금 환수할 수가 있지, 기존의 정상적인 차량에 대한 유가 보조금까지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양수의 책임 범위는 지위 승계 후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한정된다. 지위 승계한 이후에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한 것만 활용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위 승계하기 전 양도인의 잘못했었던 것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 없고 양수인이 이후에 부정수급한 것만 뱉어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례 제가 최신 판례 특강 때 썼던 내용이었었죠. 3번 선지입니다. 행정청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 양수에 관한 인가를 한 후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 면허 취소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 사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금 탈탈탈 털어가지고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내가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도인이 음주운전 했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양수인이 나한테 면허 취소해도 적법하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4번, 이거 LG화학 사건 아니겠습니까?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니겠죠? 회사가 분할했습니다. 예전에 이게 LG화학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도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LG화학은 예전 거대한 LG화학이 분화된 작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LG화학 회사가 분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LG 생활건강 뭐 이런 거 있죠. 생활건강 이런 거 있죠. 등등등 회사가 분할이 되었어요. 근데 이때 LG화학이 뭔가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법한 행위가 신설회사의 승계가 되냐? 그건 아니라고 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학자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판결의 입장에 따라서 입장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동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는 게 아닌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게 예전에 서울시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었던 지문이기는 한데 과거에 있었던 이 지문을 끌어올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이 있지만 어쨌든 뭐 문제 푼데 지장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됩니다. 여기까지 그냥 좀 필요한 내용 위주로만 제가 설명해가지고 해설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행정법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일단 이번 시험은 상위권이 아마 0개에서 3개까지 요 부분이 이제는 합격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수에 해당, 그러니까 100점부터 85점까지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 점수에 상위권 경쟁이 되게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범위까지 받으면 내가 그 합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에 실수하지 않았으면은 다 맞으셨었고, 뭐 실수했으면은 한두 개 정도 틀려도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자, 행정법은요 일단 약간 전문성이 있는 과목, 즉 전문 과목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즉 전문 과목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3법, 기존의 3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회관리 전문 과목으로서 이제 앞으로 전문 과목을 잘 해야만 여러분께서 시험을 합격하게 되게 유리한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는 동점자가 있을 때 전문 과목, 즉 전공 과목을 더 잘 본 사람을 합격시킨다라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이 전공 과목이 막 쉬워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막 새로운 것이 나온 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풀 수 있으면은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하도록 유도를 하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막 새로운 내용을 막 공부하려고 하시기보다 기존 배웠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풀어내는 능력을 꼼꼼하게만 갖추게 되면은 다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게 바로 행정법의 특성이거든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하려고 들지 마시고 일단 이 파트는 제가 강사가 요거는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고, 이거는 그냥 암기합시다 하면 암기하는 게 좋다는 거 따라와서 잘 하시게 되면은 다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다시 7월 달부터 개강을 진행해서 새로운 분들과 기존에 하신 N수생 분들과 함께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참 천리길도 한 걸음 걷는다는 생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해를 하고 또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내년에 있을 시험에서도 잘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스스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격려해 주시고 진짜 시험을 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이거든요. 진심으로 제가 격려하고 싶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